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밤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죠. 한국에서 자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나친 자살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북한에서 자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는지 문제를 한 번쯤은 제가 좀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저 역시 지금 살아오면서 자살 시도 3번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자살 시도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살 선택을 하시는 분들 좀 신중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문제가 과연 정말로 선택해도 되는 문제인지를 한번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조금 힘든 얘기들 좀 많이 꺼낼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자살 순위에서 한국이 몇 위일까요? 네, 2위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그래도 올라가는데 이러한 자살 순위가 높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자살 순위는 세계에서 2등입니다. 일본 자살 순위가 지금 5위이고 홍콩이 21위이고 중국이 66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왜 제일 눈에 들어왔더냐면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보다는 더 살기 좋아서 중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중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그래도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경제 발전했고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왜 자살 순위는 이렇게 높을까? 근데 그 결과에서 제가 가장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자살 순위 20대 30대가 1순위라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왜 더 심각하냐면 자살은 전면된다는 말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는 1만 명에 이른답니다. 10만 명당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북한은 자살을 반역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자살은 개인이 선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반역행위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했던 그 가족의 일원 중에 누가 하나가 자살을 했다 이러면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출세나 어떠한 좋은 조건에서 추천을 받거나 대학 추천을 받거나 이런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창 가운데 아버지가 자살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공부가 잘했는데 그 친구 끝내 대학 추천해서 벌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 자살을 북한에서는 반역행위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 체제하고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이 자살을 반역행위로 정하는 이유가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사는 장군님이 세워준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수령과 당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한다. 지금 한국 분들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한 조건입니까? 전 세계도 아마 이런 조건이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북한만 있을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저는 무려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자살 시도는 중국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살 사건들을 매번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내 상황이었으면 진짜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6살에 제가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16살에 제가 왜 자살 시도를 했냐.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가끔씩 언급을 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16살에 제가 알았다고. 근데 그때 그 충격을 미처 벗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 동네에다 소문을 냈더라고요.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의 친딸이 아니다.
내가 그 사건 알고 이모 집으로 고모 집으로 할머니 집으로 막 울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은 제가 거진 제정신이 없이 혼이 나가서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오직 그 사실만 제가 파고 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네에서 났던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충격에 빠져서 거진 집에서 또 한 달 정도 거진 문 닫아 걸고 밖으로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들이 그때 할머니한테서 처음 듣기로는 의학대학 학생인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할머니가 소문을 낸 게 저 아이는 사생아다. 돌아가신 부모가 내 부모 아니라는 사실을 알은 것만이라도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때 당시 다니면서 제가 사생아라는 걸 소문 퍼졌고 당시 그 동네에 함께 살던 그 동네 오빠들 저보다 1살 2살 우인 오빠들이 야 너 사생아라며 지나가는데 그러고 놀리더라고요. 동창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심했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정진백화점 부기장이었고 아버지가 기사상 당비서 이렇게 하면서 간부들이었잖아요. 세상 부러울 곳 없이 살았고 정말 공주처럼 그렇게 집안에서 사랑받던 내가 그 사실이 퍼지니까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결국 가짜네? 그 부모가 가짜네? 그게 저한테는 이겨낼 수 없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때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민반에서 할머니를 고모네 집으로 보내고 내가 그냥 혼자 살 수 있게 민반장 엄마랑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내 혼자서 뭘 먹고 사는지 몰라서 이민반장 엄마가 고아들 앞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오는 걸 전 그때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여지까지 할머니하고 고모가 타서 자기네 용돈으로만 쓰고 나한테는 언급도 안 했더라고요. 꼭 줘서가 아니라 말을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아는 걸 알고 반장 어머니가 그 돈을 직접 동사무소에서 타서 저한테 직접 갖다 줬습니다. 그래 그때 처음으로 받은 그 돈 가지고 10원 가지고는 빨래비누를 싸고 10원 가지고는 쌀국수를 싸서 제가 죽을 써서 쌀국수 1kg짜리 한 타래를 가지고 한 보름은 죽 써서 거진 굶다시피 하면서 그때 집안에 있었댔어요. 그래서 반장 어머니가 그때 자기가 오면 문은 꼭 열어달라 저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누구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도 저를 품에 안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집집마다 쥐약이 다 있거든요. 그 쥐약을 갑자기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면 안 되는,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16살 때 처음으로 그 쥐약이라는 걸 앞에 놓고 지금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반장 엄마가 딱 들어왔고요. 반장 엄마가 그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막 날 붙잡고 야단치더라고요. 무슨 생각하냐고. 그래서 아니에요,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쁜 마음 먹지 말라고.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자살 시도하려고 했다가 반장 엄마 때문에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살 선택 안 하게끔 반장 엄마가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반장 엄마 부부가 틈틈이 나면 내려와서 밥 먹어라, 같이 집에 반장 엄마 집에서 TV도 같이 보자 이렇게 위로를 해서 제가 그때 그 힘든 고비를 넘겼고 나중에 오빠 친구들이 그 상황을 알고 우리 동네 와서 동네 남자아이들 한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학급에서 나중에 그 상황 알고 담임선생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 2명이 와서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일부 아이들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오빠가 또 내가 많이 힘든 거 알고 오빠가 또 다시 찾아와서 할머니하고 고모 친척들은 버려도 너만은 안 버린다, 너는 내가 어버 키운 내 동생이다, 그때 그런 말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힘든 고비를 제가 넘길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자살 시도가 22살 때 열병식 후유증으로 두 번째로 다리가 마비됐을 때입니다. 그게 8.15 훈련소에 배치됐을 때입니다. 이재순 구사대학에서 다리 한번 마비됐을 때 그때는 필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면서 다리 마비가 통째로 와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상황에서 제가 기어다니면서
처음으로 낳아준 부모를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낳아서 남 줄 빠치고는 차라리 엎어놓고 죽이지 왜 남 줬냐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21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다리를 못 쓰고 바닥을 기어다닌다는 게 상상도 안 됐고, 그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3개월 만에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재순 구사대학 졸업할 때 저희 대학병원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 조심해라. 지금은 네가 운이 좋아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지만 한 번만 더 다리 주저앉게 되면 이 다리가 다시 더지게 되면 반드시 더질 거다. 언제니까는 네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더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네 다리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 명심해라. 대학병원 원장이 그때 내가 졸업할 때 내 손 붙잡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20대잖아요. 금방 쏘이별 받고 부대에 배치됐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사립니까? 성격이 원래 그렇게 좀 몸 사리면서 뒤에서 눈치 보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제가 결국 처음으로 부대 배치 탁 들어갔는데 사관영성연대 교관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일반 소대장 등급에서도 반등급이 높은 직에 바로 저는 가자마자 그렇게 배치 받았거든요. 그 교관이라는 사관양성연대라는 이 교관이라는 게 뭐가 또 단점이 있냐면 병사가 없습니다. 학생들 이게 사관들이 이렇게 교육으로 오기 전에는 병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그냥 알아서 한 개 중대 인원이 중대장, 정치도원, 소대장 3명, 그 다음에 부소대장 3명, 뭐 사관장 1명, 이게 전원이에요. 한 10명도 안 돼요. 그러다가 중대에 맡겨진 업무를 중대장부터 서장들, 장교들 다 같이 들고 뛰어야 됩니다. 직접 나무하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단점이더라고요. 병사가 없으니까 지휘관이 지휘관 같지 않고, 병사도 이제 교육생들이 들어와야 그때는 지휘관 역할이 되는데 교육생이 없는 시기에는 완전히 뭐 장교가 병사인 거죠. 그러한 문제를 그때 당시 겪으면서 양모장을 건설을 하라고 그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모장 건설하는데 돌을 들고 뛰어온 거예요. 그 돌을 들고 뛰다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다리가 마비한 거죠. 거기에서 몸을 살을 써야 되는데 몸을 어떻게 살합니까? 중대장부터 다 들고 뛰는데 소대장이 이제 금방 배치된 22살 난 소대장이 그걸 어떻게 눈치 봅니까? 그러니까 같이 들고 뛴 거예요. 딱 공사가 시작돼서 일주일 만에 어느 날 밤에 그냥 그 진통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막 소리 지르다가 내 뿔에 까무라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냥 바로 그날로 연대 군의소에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다리를 아예 일어도 못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밤마다 악몽이었지요. 과연 이걸 살 것인가. 거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면서 밤마다 수면제를 달라 해서 수면제를 맨 처음엔 좀 먹다가 그 다음엔 혹시 몰라서 수면제를 안 먹고 계속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난 학교 때처럼 석 달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어느 정도 벽 짚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제가 앉은 자리에서 아예 일어나 뭐 벽 짚고 일어도 못 나는 거예요. 상반신만 겨우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장애인으로 살 빠치고는 차라리 내가 포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수면제 30알 모아둔 거 그냥 한 번에 실제로 다 먹었습니다. 먹고 쉬었고 왔죠. 12시간 만에 의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일부분 기억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때 결국 그때 의식을 차렸는데 의식 차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약 보관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약이 물에 조금 땀이 하고 물에 조금 젖어 있었대요. 그래 약이 조금 자기 기능에서 50% 기능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 약을 확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실제 정상적인 약이었다면 저는 진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약이 아미나진이라고 네, 그 약 이름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자살 시도했던 약이라서 극심한 통증제로 해서 그 약을 먹으면 지침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제가 두 번째 자살 시도였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실제로 약을 먹기는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쉽게 안 죽는구나. 저희 두 번의 그 어린 나이에 자살 시도 지금의 한국 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한국 분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을 때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 저는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31살 때 자살 시도한 거는 이만갑에서나 모란봉 클럽에서 제가 잠깐씩 언급했을 겁니다. 중국 공안에 잡혔을 때, 중국에 넘어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중국 공안에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신고했냐면 북한 여자가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뱃속에 북한 아이를 임신돼 갖고 왔 여자다. 반드시 북송해야 된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두만강을 넘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나는 모르고 넘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한 달 동안 계속 고열로 앓다가 몸이 완쾌되면서 내가 임신이어서 이렇게 몸살을 앓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 해보니까 뱃속에 이미 100일이 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북한 집에서 나올 때 임신된 줄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꽁안이 그날 밤으로 들이쳐가지고 저를 정말로 반바지 런닝 바람에 저를 그대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그냥 실리퍼 바람에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시공항까지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시공항까지 올라가면 내려온 사람이 역대적으로 없었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한 명이었어요. 제가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저를 돈 주고 샀던 그 중국 사람의 집안 안에 가족이 공안 간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부로 해서 위에서 내리 압박으로 해서 벌금을 내고 일단 놔주기로 했는데 그 상황도 처음부터 있은 건 아니었어요. 시공항까지 딱 끌려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뭘 선택했냐면 그 사람들이 통역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내 경력, 군 장교 출신이고 당원이었고 다양한 경력을 묻고 그 경력 묻는 대로 난 다 대답을 하고 그 사람들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내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은 나 북송하세요. 마음대로 북송하세요. 그런데 산채로는 못 넘길 겁니다. 명심하세요. 나는 살아서는 그 땅을 그 두만강을 다시 넘지 않겠다고 내가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꽁안들이 거진 장담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꽁안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산부인데 왜 뱃속에 애를 생각이지 왜 그런 생각하냐 이러더라고요. 당신들 지금 나 죽으라고 내보내면서 당신들 입에서 그런 소리 할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데다가 잠깐 회의를 하느라고 자리 비우고 여경 하나 하고 통역이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무용품 납부채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죠. 사무용품에 자살 시도를 할 만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경이 너무 놀라서 나 붙잡고 여경이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증언을 그때 당시 들으면서 여경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 꽁안이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또 뿌리치고선 그 5층 건물이었는데 5층 창문에 막 매달. 그때 당시 그걸 할 때 진짜로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죽겠다고 생각했던 딱 한 가지 이유. 명예. 어찌 보면 북한 안에서 제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얼굴에 먹칠을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더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이 땅을 떠나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제가 떠난 사람인데 다시 잡혀서 들어갔을 때 그 제가 당할 그 수치감, 그 비참함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그게 세 번째 제가 자살 시도, 제 인생의 세 번째 자살 시도. 오늘 영상 좀 길었죠. 오늘 영상 좀 길었지만 제가 중간에 자르지 않고 그냥 원본 그대로 다 올립니다.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번씩 자살 이슈 나올 때마다 그걸 봤을 때 제 지나간 과거가 가끔씩 많이 생각났습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자살로서 운명을 달리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운명이란 게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죽겠다고 자살 시도한 건 지금 이 나이껏 살면서 3번이지만 죽을 고비는 수없이 넘겼죠. 사경을 헤맨 게 얼만데. 사람 목숨 참 질기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자살을 선택할 때 꼭 한 번쯤은 정말 내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거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업으로 힘든 분들,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 건강으로 힘든 분들,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 고비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겨내시고 대한민국의 자살 순위가 상당히 높은 거 우리 한번 모두 다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얼마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